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진영의 마지막 남은 버럭 오바마 부부의 공식 지지 선언까지 받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경합지 접전으로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대 경합지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 안팎으로 뒤지던 지지율에서 이제는 동률 또는 1에서 2%포인트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횃불과 바톤을 넘겨받자마자 민주진영을 결집시키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마지막 남았던 버락과 미셸 오바마 부부의 공식 지지 선언까지 얻어내고 100일 대장정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공식 지지 선언을 받고 대통령 당선 때까지 탄압하고 협력한다는 다짐과 덕담을 나눈 장면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민주당 친형의 대결집을 과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과 나는 카말라 당신을 엔도스하게 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당신이 오벌 오피스에 들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Oh my goodness. I can't have this phone call without saying to my girl Kamala, I am proud of you. This is going to be historic. 같이 있던 미셸 오바마 여사는 마이걸 카말라에게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폭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빌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지도자들이 모두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만 뜸을 들여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트럼프 후보 측마저 이를 이용해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은 오바마가 공식 지지 선언을 미룬 것은 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해리스 후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목해왔습니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은 해리스 후보로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통령 후보를 또 바꿀지 모른다면서 분명하게 확정되어야 해리스 후보와 토론 대결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마지막 남았던 오바마 부부의 공식 지지 선언까지 받고 100일 남은 백악관 레이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onald Trump and his extreme allies want to take our nation back to failed trickle-down economic policies, back to union busting, back to tax breaks for billionaires.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7대 경합지들 가운데 3대 블루월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시절 4포인트 안팎으로 밀리던 열세에서 동률 또는 1, 2포인트 차이로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47대 48%로 트럼프 후보를 따라잡아 사실상 동률 접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는 평균 3.6포인트 차이였다가 최근 더힐과 에머슨 대학의 여론조사에서는 2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15명이 걸린 미시간에서는 평균 1.5포인트 뒤지다가 더힐과 에머슨 조사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더 따라잡았습니다. 10명이 걸린 위스콘신에서는 0.7포인트 차이의 열세를 동률 접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기존의 민주당 아성들에 걸린 226명에다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대 블루월만 이긴다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에 도달해 당선된다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나라 사랑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새 세대에게 횃불을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경험 많고 강인하며 능력 있다고 찬사를 보내고 미국민들은 전진과 후퇴, 희망과 증오, 단합과 분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전격 포기한 지 사흘 만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11분 동안의 짧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재선 포기 배경을 설명하며 조기 고별사와도 같은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 집무실을 경외하지만은 미국을 더 사랑하고 있다며 대통령직보다 나라를 더 생각해 재선 도전을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진하는 최선의 길은 새로운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vere this office, but I love my country more.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자신을 대신해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그녀는 경험이 풍부하고 강인하며 능력이 있다면서 나는 내 의견을 이미 말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지지와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은 전진과 후퇴, 희망과 증오, 통합과 분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미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America's going to have to choose between moving forward or backward, between hope and hate, between unity and division.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불법密국도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고 물가 급등도 계속 진정되고 있으며 나토는 어느 때보다 단합돼 있다면서 대내외 문제 해결과 성과를 유산으로 남기고 있음을 나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이상 미국을 위해 봉사한 영광스러운 특권에 감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대통령직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next 6 months, I'll be focused on doing my job as president. That means I'll continue to lower costs for hardworking families.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소임으로 일하는 가정들을 위해 생활 비용을 계속 낮추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투표권부터 선택권까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조기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이나 일찍이 레임덕에 빠지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톤을 넘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그의 4년 업적 유산은 손쉽게 잊혀지고 56년 만에 처음으로 고령 리스크에 떠밀려 재선 도전을 포기한 80대 단임 대통령이라는 기록만을 남기고 쓸쓸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여름에는 그 활동이 다소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들이 기승을 부려 감염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비드 확산이 정점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가장 널리 퍼진 코로나 계통은 KP3, KP3.11, KP23 및 JN1의 하위 계통인 LB1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통은 JN1의 후손으로 유사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치료법과 백신이 모든 순환 변종에 대해 계속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CDC는 변종의 심각도와 백신 효과 모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코로나19 테스트와 입원 및 사망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겨울 정점은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 말과 2024년 1월 초입니다.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3년 7월과 8월에 여름 피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가을, 겨울 계절성이 뚜렷하고 여름에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행하지만 코로나19 활동은 뚜렷한 시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4월과 5월의 코로나19 활동은 미국의 첫 번째 대유행 파동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3일 주간 동안 코로나19 테스트 양성률은 12.6%로 전주 대비 1.2% 상승,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과 이전 감염 및 예방 접종으로 생겼던 면역력의 감소로 인해 일부 계절적 패턴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생성된 면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한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활동 증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코로나19의 기본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으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목쓰림, 코막힘이나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입니다. 그러나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 새로운 혼란,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있을 수 없음, 창백하거나 회색 또는 푸른색의 피부, 입술 또는 손, 발톱, 바닥 등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CDC는 6개월 이상의 업데이트된 2024-2025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5에서 7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즉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치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없으면 지역사회 보건소나 보건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는 모든 사람이 5일 동안 격리 후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발열 및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제 최소 격리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격리되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90% 감소하고 격리 후 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안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50% 감소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6월에 2.5%로 더 진정돼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다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18일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하기 시작해 잘하면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도 3연속 내릴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6월에 전달보다는 0.1%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5%를 기록해 5월보다 0.1%포인트 더 진정됐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달보다는 0.2%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6%로 5월과 같게 나왔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6월의 PC 물가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한 것이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더 손쉽게 결정할 만한 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민 개인 소비자들은 6월에 소득이 전달보다 0.2% 늘어난 반면 지출은 0.3% 증가해 번 돈보다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저축률은 5월 3.5%에서 6월에는 3.4%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소득 증가보다 더 늘리고 있어 경제 성장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저축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국민들이 앞으로도 지갑을 계속 열더라도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나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개인 빚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특히 신용카드 사용 빚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몇 번이나 단행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PCE 등 물가 진정세에 따라 연준은 7월 31일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에서 1년째 동결하되 9월 18일부터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7월 31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5.3%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 시작해 5 내지 5.2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87.7%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9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경우 올해 남은 회의에서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도 잘하면 3번, 적어도 2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CME 투자자들은 9월 18일에 이어 11월 7일에도 두 번째로 0.25%포인트 내려 4.75 내지 5%로 낮출 가능성이 60.6%나 되는 것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 세 번째로 0.25%포인트 더 내려 올 연말에는 4.5 내지 4.75%까지 낮출 가능성이 57.8%나 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투자자들보다 신중한 행보를 보여와 올해 한 3번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9월 18일과 12월 18일 등 2번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3월에는 올해 한 3번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다가 6월에 단 한 번으로 축소해놓고 있는데 이를 다시 3번 인하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이 2.8%로 1분기보다 2배나 높아지는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로 고용과 경기 둔화가 우려돼 왔으나 미국민 소비 지출이 여전히 대폭 증가한 덕분에 깜짝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준의 의도와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을 동시에 깨고 깜짝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의 1.4% 성장률보다 2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3% 성장이면 호황으로 간주되고 있어 깜짝 호조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2.8%로 급등한 것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1분기에 1.5%보다 활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비즈니스 업체들의 투자도 2분기에 5.2%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를 위해 11번이나 올린 5% 고금리를 1년째 유지하고 있어 물가 진정 대신 고용과 소비의 냉각으로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왔고 경제 분석가들도 같은 예측을 해왔으나 이를 동시에 깬 것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6월에 CPI 소비자 물가가 3%까지 진정된 반면 일자리 증가는 10만 6천 개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주택시장에선 6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상품과 서비스 지출을 여전히 늘리고 있어 연준이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GDP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로 뜨거워졌으나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아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7월 31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에서 다시 동결해 지난해 7월 이래 1년째 5%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8일 회의에서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나올 두 가지 물가지수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7월 고용 성적도 급변이 없어야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향후 기준금리 추이에 대해 7월 31일 동결 가능성이 93%에 달하고 9월 18일 첫 인하 가능성은 88%나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에서 정점을 찍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이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신용카드사들이 연이율 마진을 올린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비싼 적은 없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수석 신용카드 프로그램 매니저가 신용카드 이자율에 대해 한 말입니다. 2024년 초 기준 신용카드 이자율이 22.8%에 도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율은 10년간 12.9%에서 약 10%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1994년에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22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는데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사에서 연이율 마진을 인상한 것이 신용카드 이자율이 정점을 찍은 원인이라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적했습니다. 연이율 마진은 신용카드 회사가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준 연이자에 초과 이자를 덧붙이는 것을 말하며 기준금리와 연이율 마진을 합치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종 신용카드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이율 마진이 10년 전에 비해 5% 상승해 14.3%에 도달하면서 신용카드 이자율도 덩달아 최고 수준을 찍어 총 신용카드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워치독은 밝혔습니다. 실제 신용카드사는 지난 10년간 평균 연이율 마진을 높여 25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잔액이 5,300달러인 소비자들은 약 250달러를 더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최고치의 연체율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된 카드 연체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2023년 4분기에 신용카드 잔액의 약 9.7%가 연체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계좌가 연체된 사람들이 더 많은 잔액이 지불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료품부터 휴가까지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러한 연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도 오르는데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레이트는 금리는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내려갈 때는 계단을 이용한다며 매달 전액을 제때 갚지 않고 연체하게 되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미국에서 10주 동안의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을 서머 캠프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급등한 비용 때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을 서머 캠프에 보내는데 평균 $2,000나 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민 학부모들이 크게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길고 긴 여름방학에 들어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10주나 되는 여름방학 동안 어린 자녀들을 하루 종일 지내거나 아예 기숙할 수 있는 서머 캠프에 보내려 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으로 비용이 크게 올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CNBC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머 캠프에 보내려 해도 집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캠프에 보내려 할 경우 일주일에 평균 $400, 한 달에 근 $2,000나 내야 하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아닌 평소에 미국의 학부모들은 보육해야 할 자녀들을 위해 월 소득의 20%인 $800를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연준은 밝혔으나 여름방학 때는 그보다 2배에서 3배는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몬트에서 9살짜리 아들을 한 명 두고 있다는 한 어머니는 집 근처 보육시설을 알아봤으나 직원 부족으로 폐업했다는 말을 듣고 2시간 떨어져 있는 서머 캠프에 문의한 결과 일주일에 $400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국 버몬트와 함께 친척이 살고 있는 뉴햄프셔, 미네소타에 있는 서머 캠프들로 나눠 보내기로 했는데 이들 세 곳의 비용은 친척집에 신세를 지는 숙박을 제외하고 주당 $150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통 10주 동안이나 되는 긴 여름방학 때 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에 사설이든 공공이든 보육시설 종일반이나 서머캠프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급증하는데 자녀들을 보낼 능력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이 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온종일과 수주간 보낼 수 있는 서머캠프에 보내려 해도 물가 급등으로 비용은 대폭 올라 있습니다. 서머캠프에 보내려 할 경우 하루 평균 1인당 $87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정미 캠프협회는 집계했습니다. 숙식까지 포함되는 기숙 서머캠프는 하루에 $173를 내야 하는 것으로 이 협회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미국 가구의 40%는 서머캠프에 보낼 여력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미국 학부모들의 59%는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미국 학부모들의 59%는 집 주변에서 적절한 비용의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보낼 능력이 없어 두 부부 중 한 명이 휴직하거나 적어도 일할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캠프에 보내려 하는 미국 가구의 30%는 신용카드나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플랜으로 지불해 빚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의 수백만 명의 부부가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보장법에서 기존 배우자 규칙이 종료되고 새로운 배우자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잘 숙지하고 이해해야 은퇴 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변경 사항에 맞춰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전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을 신고해도 다른 배우자는 배우자 규칙에 의해 배우자의 소득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사회보장국은 62세 이상의 여성 2,630만 명에게 퇴직 연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약 절반만이 자신의 소득 기록으로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우자의 소득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이 2024년 종료됩니다. 수백만 명의 부부가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재정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고소득 배우자는 만기 퇴직 연령에 배우자 혜택을 청구할 수 있었고 다른 배우자도 자신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득자 배우자는 70세의 퇴직 크레딧 지연으로 월 지급액을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 배우자는 자신의 혜택과 배우자 혜택 중 더 높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구 방법은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기 전략이었습니다. 고소득자는 70세 만기 퇴직 연령에 연금을 신청하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배우자 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기존 배우자 규칙이 끝났으므로 옵션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전략 1번으로 배우자 규칙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부로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누가 혜택을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사회보장국은 항상 개인 수혜금이나 배우자 수혜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의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자신과 배우자의 다양한 청구 연령에 따른 예상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퇴 목표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숫자를 계산하여 가구의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합니다. 대체 전략 2번으로 빠르면 62세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소한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이 최대 30%까지 영구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에 퇴직금 전액이 월 $2,000일 때 62세에 청구하면 그 금액은 $1,400로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혜택은 주 수혜자의 지급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기 청구 시 배우자 혜택이 영구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기 퇴직 연령은 67세이며 1960년 이전 출생은 만기 퇴직 연령이 65세입니다. 대안 전략 3번은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항상 배우자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기 퇴직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연기하면 주 수혜자의 월 지급액이 높아지지만 배우자 혜택은 주 수혜자 전체 퇴직 혜택의 50%로 제한됩니다. 즉 배우자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하더라도 최대 배우자 혜택은 지연된 금액이 아닌 만기 퇴직 연령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기 퇴직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시작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옵션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62세부터 축소된 혜택을 청구해서 가구의 일부 현금 흐름을 제공하되 고소득자는 70세까지 자신의 혜택을 연기하는 겁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유족 혜택의 영향을 만기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사별한 경우 유족 혜택에 대해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의 만료는 미리 계획하고 혜택을 너무 일찍 청구하는 것을 피하고 배우자 혜택과 유족 혜택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은퇴 시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하며 신중한 전략을 세워 이 귀중한 은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북한의 MZ 2030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체제 교육이 통하지 않으며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고 있다고 워싱턴을 방문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래서인 듯 근래 들어 탈북민들 중 절반이 2030 세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한 동포 간담회를 류령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MZ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서 김정은 체제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워싱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탈북민 50%가 2030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최근 북한의 태도가 장마당 세대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 특히 2030 장마당 세대의 한국의 문화가 퍼지고 있으며 장마당 내 한류 열풍이 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에 시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 또 K-팝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장마당 세대의 경우 탈북의 목적도 바뀐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영상물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보며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가족은 북한에서 거주할 때 본 6시 내 고향에서 한국의 농촌 사회에서 냉장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집 앞에 많은 차가 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북한의 정권에서 받은 남한에 대한 교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마당 세대는 더 이상 김정은 체제, 북한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미래, 자녀의 미래 등을 염려해 탈주하는 겁니다. 북한은 한국 사회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조선중앙TV에서 남한 지도를 없애버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마당 세대에는 이미 김정은 체제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또한 통일 한국의 크기, 경제적 이윤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의 비용이 염려돼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더 큰 발전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이라고 한다면 통일 대한민국의 영상, 미소기 그리고 프랑스 중도의 SI가 될 것이고 중국의 동북 삼성 그리고 일본 지역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체로 경제적으로 크게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통일한국은 현재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이나 국제사회의 길에 맞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통일을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 정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탈북민과의 간담회, 해외 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통일 당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